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로맨가리라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멋진 한 남성 작가분의 단편 소설 하나를 읽어 드릴 겁니다. 이분의 로맨가리의 단편들을 모아놓은 이 단편집의 제목은 보여드린 것처럼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예요. 이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작가분이다 보니까 앞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앞선 방송들에서. 그래도 또 못 들으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짧게만 하죠. 1980년 12월 2일 파리에서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 로맨가리는 1914년 모스크바에서 유태계로 태어나 프랑스인으로 살았다. 이런 내 생에 대한 요약을 사후에 갖게 된다는 것. 생각이 멈추게 되네요. 유태계로 태어나 프랑스인으로 살았다. 예, 국적은 프랑스인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지만 유태계였고, 제가 알기로는 폴란드에서 태어나셨던 것 같아요. 또 어머니도 어머니 러시아계랑 좀 이렇게 섞이셨다는 것 같고, 어쨌든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도 유명한 이 위대한 문학적 천재는 파리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2차 대전에 로렌 비행중대 대위로 참전해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고요. 참전 중에 쓴 첫 소설 유럽의 교육으로 1945년 비평가상을 수상하며 일약 작가적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하늘의 뿌리라는 작품으로 1956년 콩쿠르상을 받은 데 이어 1975년 에밀 아자르라는 가명으로 발표한 자기 앞의 생으로 다시 한번 콩쿠르상을 수상함으로써 일대 파문을 남겼죠. 콩쿠르상은 작가 생애에 단 1회만 받을 수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학상이에요. 최고 가는 문학상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맨가리는 2번을 수상한 거죠. 다른 이름으로요. 상을 받기 위해서 가명을 썼느냐 하면 그건 아니시고요. 이제 문단에 처음 아주 화려하게 등단을 하고 여러 좋은 작품들로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저희도 지금 악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본인의 그 창작력과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소진해 간다는 느낌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는 초심으로 알려지지 않은 무명 작가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그간에 쌓아올린 기득권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다시 작품으로 평가받고 싶었던 마음이 로맨가리에게 있었다고 하죠. 충분히 그럴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저는 이번에 많은 작품을 보았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공감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도한 그의 노력이 다시 한번 콩쿠르상을 받는 것으로 전달이 되었고,
돌아가실 때까지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도 책을 계속 내셨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야 밝혀졌던가 그렇습니다. 동명의 2인이 아니라 동명의 1인 로맨가리와 에밀 아자르, 이 두 사람이 같은 한 명의 작가였다는 것을 그의 사후의 문단에서 알게 되죠. 그의 스토리, 로맨가리의 스토리 극적이지 않습니까? 더 극적인 건 이분의 삶의 궤적이에요. 작가로서의 그 삶의 궤적, 그리고 연인과의 사랑, 러브스토리, 그 또한 또 한편의 영화고요. 권총 자살을 미화하거나 아름답다고 생각 꼭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로맨가리가 사랑했던 연인도, 그리고 후에는 로맨가리도 같이 권총, 같이는 아니고 모두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런 영화 같은, 소설 같은 삶을 몸소 실현하셨던 그런 분야라고 미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의 단편들, 그냥 한 편 한 편이 그냥 너무 고급져요. 그 중에 한 편, 주말이라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낭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목은 어떤 휴머니스트예요. 아돌프 히틀러 총통이 독일에서 권력을 잡을 무렵 민헨에 칼레비라는 장난감 공장 사장이 살고 있었다. 인간성과 질 좋은 시가와 민주주의를 믿는 쾌활한 낙관주의자인 그는 혈통상 아리안족의 피는 별로 섞이지 않았지만 새 총통의 유태인 배척 선언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어찌됐건 사람들 마음속에 깃들여 있는 어떤 생내적인 정의감과 절제와 이성이 일시적인 탈선, 유태인 배척 선언과 같은 그런 일시적인 탈선을 바로잡으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들을 따라 이민을 가자는 같은 유태인들의 간곡한 충고에 미스터 레비는 사람 좋은 웃음으로 대답하고는 자기 집 소파에 편안히 앉아 시가를 물고 1914년부터 18년까지의 전시에 참호 속에서 맺었던 확고한 우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늘날 지금 고위직에 올라있는 그때의 전후 몇몇이 만약의 경우 그에게 힘이 되어 주리라는 것이었다. 불안해하는 방문객들에게 그는 술을 권하고 잔을 들어올려 인간성에 건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성을 감싸고 있는 것이 나치 군복이든 프러시아 군복이든 티롤 지방의 모자든 안전모든 간에 자신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새 정부가 들어선 처음 몇 년간 상황은 우리의 친구 칼에게 그렇게 위험하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았다. 물론 몇 건의 모욕이나 박해는 있었다. 하지만 참호의 전우들이 배후에서 정말로 힘을 써주었든 독일인다운 그의 쾌활함과 믿음직스러운 태도 덕택에 그에 대한 조사가 한동안 늦춰졌든지 어떻든지 간에 출생증명서가 불완전한 이들이 모두 유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친구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불굴의 낙관론을 꺾지 않은 채 그의
장난감 공장과 서재, 시가와 좋은 술이 가득한 창고 사이를 오가며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이윽고 전쟁이 일어나자 자태는 조금 험악해졌다. 어느 화창한 날 갑자기 그에게 공장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내려졌고, 다음 날 정복 차림의 청년들이 달려들어 그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 칼은 여기저기에 전화를 했지만 그의 전우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다. 처음으로 칼은 조금 불안해졌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벽을 빼곡히 메운 책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오래도록 심각하게 모여있는 그 귀한 책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편을 들고 옹호하고 변호하면서 칼씨에게 용기를 잃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라고 간곡히 말하고 있었다. 플라톤, 몽테뉴, 에라스무스, 데카르트, 하이네, 이들 고매한 선구자들을 믿어야 했다. 인내심을 가져야 했고, 사람들이 인간성을 드러내고 혼란과 오해 가운데에서 방향을 잡고 극복해낼 시간을 주어야 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인들은 타고난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훌륭한 표현까지 찾아내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관용과 정의와 이성은 이번에도 승리를 거둘 것이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었다.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어쨌든 조심하는 편이 좋을 터였다. 칼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살집 있는 몸매에 분홍빛 안색, 장난스러운 안경, 입에서 나온 선한 말들의 흔적이 주위에 남아있는 듯한 얇은 입술의 소유자였다. 그는 조언이라도 구할 태세로 자신의 책들과 시가상자, 질 좋은 술, 익숙한 물건들을 오래도록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 차츰 활기가 어리기 시작했고, 얼굴에는 재기발랄한 사람 좋은 미소가 떠올랐다. 자신의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그는 서재의 수많은 책들을 향해 브랜디 잔을 들어 올렸다. 칼에게는 15년 전부터 그를 위해 일해온 민헨 출신의 정직한 하인 부부가 있었다. 여자는 가사를 돌보고 부엌 일을 했고, 주인이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해 줬으며, 남편 하인은 운전사이자 정원사이며 동시에 이 집의 관리인이었다. 남편 하인 슈츠가 유일하게 즐기는 것은 독서였다. 일을 마치고 나면 그는 뜨개질하는 아내 곁에서 주인인 칼이 빌려준 책에 고개를 파묻은 채 몇 시간이고 보냈다. 그는 괴테, 실러, 하이네, 에라스무스 같은 작가들을 좋아했다. 정원 구석에 있는 하인들이 기거하는 건물 안에서 그는 아내에게 영감 넘치는 고상한 구절들을 읽어주기도 했다. 조금 적적함이 느껴질 때면 칼은 친구 슈츠, 하인인 그 남편 하인,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를
본인의 서재로 불렀고 그 서재에서 그들은 같이 시간을 물고 영혼의 불멸과 신의 존재, 휴머니즘, 자유, 그리고 자신들이 감사의 눈길로 둘러보곤 하는 주위의 책들 속에 내재된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었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칼이 눈길을 돌린 대상은 바로 그 하인이자 친구였던 슈츠와 그의 아내였다. 그는 시가 한 상자와 독일산 브랜디 한 병을 들고 정원 구석에 있는 하인들의 건물로 가서 그 친구 부부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 계획이 뭘까요? 다음 날부터 슈츠 부부는 일에 착수했다. 하인 부부는 어떤 일을 시작한 걸까요? 서재의 양탄자가 걷어 올려지고 마룻바닥에 구멍이 뚫리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설치되었다. 원래 있던 지하실 출입구는 폐쇄되었다. 시가 상자들에 이어 서재에 있던 물건들 대부분이 그곳으로 옮겨졌다. 포도주와 다른 술들은 이미 거기 있었다. 슈츠의 부인은 가능한 한 안락하게 칼의 안심처를 꾸며주었다. 게미틀리, 안락함이라는 독일어 표현입니다. 게미틀리에 대한 극히 독일적인 감각으로 그 지하실은 며칠 만에 매우 쾌적하고 정돈된 작은 공간으로 바뀌었다. 쪽마루의 구멍은 꼭 맞는 사각형의 나무로 교묘하게 감춰졌고 그 위에 양탄자가 덮였다. 그리고 주인 칼은 하인 슈츠와 함께 마지막으로 외출해서 몇 장의 서류에 서명을 했다.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과 집을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매각한 것처럼 꾸몄던 것이다. 하인 슈츠는 때가 되면 적법한 소유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들과 반대 증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무효화하는 증서들을 함께 작성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런 작업을 마친 다음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고 칼은 좋은 시절이 돌아올 때를 안전하게 기다리기 위해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머금고 안락하게 꾸며진 그의 은신처로 내려갔다. 하루 두 차례 정오와 7시에 슈츠가 양탄자를 들어올리고 사각형의 나무를 빼내면 그의 아내는 맛있는 요리와 좋은 포도주 한 병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슈츠는 매일 저녁에 그곳에 와서 자신의 친구이자 고용주인 칼과 더불어 인간의 권리, 관용, 영혼의 영속성, 독서와 교육의 미덕 같은 그런 고상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전에 그래왔듯이 똑같이 장소만 바뀌었을 뿐, 그리고 이제 하인인 슈츠에게 칼의 모든 재산이 공식적으로는 다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바뀌었을 뿐, 둘은 여전히 그런 문학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견을 품격 있게 나눴던 겁니다. 지하실에서요. 그럴 때면 고결하고 관대한 그의 견해들로 인해 그 작은 지하실이 환히 빛나는 것 같았다. 칼은 처음에는 신문들도 내려보내게 했고 라디오도 곁에 두었다.
하지만 6개월 후 뉴스가 점점 더 그를 실망시키고 세상이 진짜 타락하는 것처럼 여겨지자 인간의 본성 속에 간직되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신념을 일시적인 정황의 반향으로 위협당하지 않기 위해 라디오를 치우게 했다. 팔짱을 끼고 입가에 미소를 띤 채 그는 지하실 구석에서 장래가 불투명한 현실과의 모든 접촉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념을 충실히 지켜가고 있었다. 결국 그는 지나치게 사기를 꺾어놓는다는 이유로 라디오를 치웠던 것처럼 신문을 읽는 것마저 거부하게 되었고 서재에 꽂힌 걸작들을 되풀이해 읽으면서 영속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에 가하는 그런 반박들에서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을 길어내게 되었다. 히틀러 치하의 그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그 현실을 맞닥뜨릴 수가 없어서 라디오를 물리쳤고 그리고 신문도 애써 보지 않는 그런 생활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인 슈츠, 이제는 공장장이 된 슈츠는 기적적으로 폭격을 면한 안채로 아내와 함께 이주했다. 이제 이전에 그들이 기거하던 하인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칼이 기거하던 안채, 그 지하실에 위층으로 이주를 한 거죠. 처음에는 공장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칼이 외국으로 도피했고 그 사업체를 칼의 사업체를 합법적으로 양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었다. 지하실 생활을 하고 있는 칼은 신선한 공기를 쐬지 못하고 전등불 아래에서 사는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 생활로 인해 칼은 더욱 뚱뚱해졌고 몇 년이 지나자 그의 뺨에서는 분홍빛 혈색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 상태로 몇 년이 지난 겁니다. 하지만 그의 낙관론과 인간성에 대한 믿음은 손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다. 세상에서 관용과 정의가 승리하기를 기다리며 그는 지하실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다. 친구인 슈츠가 전해주는 바깥 세상의 소식이 아무리 끔찍해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히틀러가 몰락하고 몇 년 후 이민을 갔다 돌아온 카르의 친구 하나가 실러가에 있는 카르의 개인 저택에 문을 노크했다. 드디어 히틀러가 몰락을 한 지도 몇 년이 지난 겁니다. 등이 구부정하고 키가 큰 학구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반백의 남자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손에는 괴테의 작품이 들려 있었다. 아니요, 레비 씨는 여기 이제 살지 않습니다. 칼은 여기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아직 아무런 연락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모두 조사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문이 닫혔다. 슈츠는 집 안으로 돌아와 서재로 갔다. 예전 칼의 서재가 이제는 슈츠의 서재로 되어버린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겠네요. 그의 아내가 이미 쟁반에 요리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독일이 다시 풍요를 구가하게 된 지금 그녀는
가장 맛있는 요리만을 가져다주며 미스터 칼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었다. 여전히. 양탄자가 걷어 올려지고 사각형의 나무가 치워졌다. 미스터 슈츠는 괴테의 책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아내가 준비해준 쟁반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이제 몸이 몹시 약해진 예전의 고용주 칼은 지금 정맥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게다가 심장도 나빠지고 있다. 의사에게 보여야 하지만 그로서는 슈츠 부부에게 그런 위험을 무릅쓰게 할 수가 없다. 그들이 여러 해 동안 휴머니스트 유태인을 지하실에 숨겨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내 친구 슈츠 부부는 살아남지 못할 게 아닌가. 인내심을 갖고 의심을 떨쳐야 한다. 본래의 관용과 이성과 정의가 곧 회복되리라. 이 시기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되돌아오리라. 무엇보다도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많이 꺾이긴 했지만 칼은 여전히 자신의 낙관론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고 인간에 대한 믿음도 여전하다. 날마다 슈츠가 나쁜 소식을 가지고 지하실로 내려올 때마다 칼은 그를 격려하고 좋은 말로 위로한다. 나쁜 소식이라는 건 뭘까요? 히틀러가 영국을 점령했다는 소식은 그 나쁜 소식 중에서도 특히 더 충격적이었다. 슈츠는 아직 그렇게 히틀러 치하에 있는 것처럼 본인의 고용주 칼에게 전해왔던 겁니다. 벽을 덮은 책들을 가리키며 언제나 인간성은 결국 승리한다고 그런 신념과 믿음 속에서 위대한 걸작들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칼은 슈츠에게 환기시킨다. 그러면 슈츠는 칼의 용기를 그런 칼의 격려를 통해 슈츠는 언제나 한결 밝아진 모습으로 지하실에서 나온다. 장난감 공장은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다. 1950년 슈츠는 공장의 규모를 키우고 매출액을 2배로 늘렸다. 그는 유능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통해 이제 유능한 사업가로 거듭난 겁니다. 매일 아침 슈츠의 부인, 하인의 부인이 아니고 이제 공장장의 부인이죠. 는 싱그러운 꽃을 한 다발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 미스터 칼의 침대 머리맡에 놓는다. 그녀는 칼의 베개를 다독여 주고 그를 도와 자세를 바꿔주고 이제 스스로 숟가락질을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에게 음식을 먹여준다. 이제 칼은 겨우 말만 할 수 있을 정도다. 때때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오르고 이 두 부부 친구, 하인으로 시작해서 친구가 된 이 두 부부와 인류 전체에게 품어온 자신의 믿음을 그토록 충실히 지켜준 선량한 이들 부부의 얼굴을 감사히 찬 눈길로 바라본다. 자신의 신념이 옳았다는 그 만족감 속에서 칼은 양손에 충직한 친구 부부들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죽어가리라. 네, 로맨가리의 어떤 휴머니스트라는 단편 소개해드렸습니다. 느껴지는 게 많은 그런 소설이지 않나요? 제가 이런저런
감상을 덧붙이기보다는 이 어떤 휴머니스트가 주는 긴 여운 잠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셸 햄이었습니다.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